오전 9시 6분 남중국해 한복판에서 미군 정찰 드론이 12m짜리 낡은 목선 한 척을 발견했습니다. 어부들이 쓸 법한 평범한 배였죠. 하지만 미군은 확인 절차도 없이 바로 폭격했습니다. 배는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고 탑승자들은 전원 사망했죠.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주 뒤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비슷한 배들이 폭격당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이 마약 카르텔 조직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미군이 공격한 곳은 마약 밀매 주요 경로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베네수엘라와의 전쟁 위기로까지 번지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저 강경한 레토릭 정도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는 단순히 마약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카르텔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문제는 마약 카르텔이 실제로 어디서 활동하는지를 보면 트럼프의 공격 지점이 전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세계 마약의 대부분은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멕시코에서 생산되고 육로나 태평양 루트로 밀반입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카리브해의 낡은 목선들을 폭격하고 있었죠. 이게 말이 됩니까? 전문가들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러다가 10월에 진짜 목적이 드러났습니다. 트럼프는 해군 최대 규모의 항공모함을 카리브해에 배치했고 CIA에게 베네수엘라 내부 작전 권한을 부여했거든요. 그리고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제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죠. 마약과의 전쟁이라던 게 사실은 베네수엘라와의 전쟁 준비였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실 마약 카르텔 자체는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1970년대에 파블로 에스코바르라는 콜롬비아 마약왕이 처음으로 현대적 카르텔을 만들었거든요. 그는 카리브해를 통해 코카인을 밀반입하면서 수백만 달러를 벌었고 여러 갱단을 하나로 통합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1980년대가 되자 메데인 카르텔은 미국으로 들어가는 코카인의 80%를 장악했고 사설 군대까지 거느리며 콜롬비아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었죠. 당시 메데인시에서는 3시간마다 한 명씩 살해당했을 정도였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혼자 힘으로 카르텔을 상대할 수 없었고 결국 미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리처드 닉슨이 마약과의 전쟁을 처음 선포했지만 로널드 레이건이 본격적으로 군사력을 투입하기 시작했거든요. 미국은 군사 고문단과 무기를 콜롬비아에 보냈고 해군에게 밀매 경로 차단 명령을 내렸죠. 하지만 이건 실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카르텔은 침략군이 아니라 범죄 조직이었고 따라서 군대는 카르텔 조직원을 찾아내는 것까지만 도울 수 있었고 실제 체포와 기소는 법 집행기관이 담당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미국은 메데인 카르텔을 해체하는 데 도움을 줬고 결국 에스코바르는 총격전 끝에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마약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역대 대통령들은 계속해서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조지 부시는 파나마 지도자가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됐다는 이유로 파나마를 침공했고 빌 클린턴은 콜롬비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했으며 조지 W. 부시는 멕시코와 정보를 공유했죠. 라틴 아메리카 조직범죄 전문가인 윌 프리먼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미국이 이 문제에 전혀 집중하지 않았다면 이 조직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이 급격히 감소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25년간
코카인과 헤로인 과다 복용 사망자는 계속 증가했고 펜타닐 사망자는 2023년에만 거의 8만 명에 달했거든요. 이런 수요가 계속되는 한 카르텔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메데인 카르텔이 무너지자 칼리 카르텔이 그 자리를 차지했고 이후 콜롬비아 조직들은 멕시코 범죄 집단을 통해 밀매를 시작했는데 이들이 더 치명적인 카르텔로 진화했죠. 미국과 멕시코가 강경하게 단속하자 카르텔들은 더 작은 조직들로 쪼개졌고 오늘날에는 유럽과 아시아의 범죄 조직들과 손잡고 전 세계적으로 마약을 밀매하면서 연간 수백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카르텔들은 공무원을 매수하고 단속을 피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며 인신매매나 야생동물 밀렵 같은 다른 범죄로까지 사업을 확장했거든요. 프리몬의 말처럼 이건 정말 막강한 조직들이고 수요가 있고 공급이 계속되는 한 근본적으로 완전히 제거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완전히 다른 계획을 갖고 집권했습니다. 그의 전략에는 수요 억제나 법 집행 강화 같은 건 없었죠. 카르텔이 미국의 전쟁을 선포했으니 이제 미국이 카르텔의 전쟁을 선포할 때입니다. 트럼프는 먼저 여러 범죄 조직들을 외국 테러 조직이나 특별 지정 글로벌 테러 집단으로 분류했습니다. 멕시코 카르텔들, 베네수엘라 교도소에서 시작된 갱단 트렌데아라과 베네수엘라 군부 내 범죄 네트워크인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 같은 조직들이었죠. 이런 지정은 미국이 전에도 사용한 방식이긴 한데 사실 군사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법 집행기관이 카르텔과 연루된 사람들을 기소하고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넓혀주는 것뿐이었거든요. 돈 세탁을 하는 기업이든 카르텔과 거래하는 회사든 심지어 몸값을 내야 했던 이민자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그물을 던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군 함대를 카리브해에 파견했고 트렌데 아라과를 위해 마약을 밀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배를 공격할 권한을 부여했거든요. 그리고 의회에 이렇게 보고했죠. 사망한 사람들은 무장 충돌 중에 불법 전투원이었고 이 공격은 자위권 행사였다고요. 다시 말해서 마약이 미국인을 죽이고 있고 그 마약 카르텔로 밀반입되니까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군사력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마약과의 전쟁을 실제 법적 전쟁으로 만들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헌법상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의회에만 있는데 의회는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거든요. 군사력 사용 승인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헌법 2조를 근거로 자신이 군 최고사령관이라는 점을 내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바마, 트럼프 1기, 바이든도 일부 군사작전을 정당화할 때 이 논리를 사용했죠. 하지만 이건 원래도 논란이 많은 법적 논리인데 트럼프는 이걸 훨씬 더 무리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가 누구를 죽이느냐도 중요하거든요. 은퇴한 군 법률가이자 법학 교수인 제프리 케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의 공습들은 적국 정부, 군대, 반군 조직원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트럼프는 범죄자들을 죽이고 있어요. 여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들의 목표가 미국인을 죽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은 알카에다나 IS를 적 전투원으로 간주하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미국인을 죽이기 위한 공격을 감행했고 조직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거든요. 런던에서 비행기에 탑승해서 폭파하려 했던 속옷 폭탄 테러범 파룩 압둘 무탈랍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알카에다 지도부의 명령을 따랐던 겁니다. 지금 문제는 트렌데 아라과가 조직원들에게 미국으로
치명적인 마약을 밀매하라고 명령하는 게 이들을 전투원으로 만드느냐는 거죠. K 교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건 그 개념의 진화가 아닙니다. 마약을 파는 사람은 고객이 죽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살아있기를 바라거든요. 게다가 트럼프는 이 사람들이 정말 트렌데 아라과를 위해 일했다는 증거조차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이 공격으로 어부가 사망했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의회가 이 전쟁 권한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대통령은 계속 밀고 나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의회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더 이상 배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됐을 때 공화당은 이를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의회가 트럼프의 행동을 승인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막으려고 하지도 않은 겁니다. 10월에 트럼프는 더 많은 군함, 전투기, 드론, 잠수함, 그리고 약 1만 명의 병력을 이 지역에 배치했고 군대가 더 많은 배를 공격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트렌데 아라과가 베네수엘라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죠. 미국 정보기관들은 마두로가 이 갱단을 묵인할 수는 있어도 통제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하는데 트럼프는 이들을 연결시킴으로써 베네수엘라에서 군사력을 사용할 권한을 주장하는 겁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국가가 자국 영토가 비국가 적들에게 이용되는 것을 막을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을 때 우리는 행동할 권리를 주장합니다. 우리가 오사마 빈 라덴을 죽이기 위해 파키스탄에 들어간 것과 같은 논리죠. 문제는 이게 베네수엘라와의 충돌로 매우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왜 그걸 원할까요? 베네수엘라는 마두로 치하에서 엄청나게 고통받았습니다. 그가 집권하자마자 국가 경제가 붕괴했고 범죄가 급증했으며 매년 수백만 명이 나라를 떠났거든요. 하지만 마두로는 여전히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조작하고 군부와 엘리트층의 매층을 매수해서 충성을 얻는 방식으로 버티는 거죠. 이 모든 게 트럼프가 마두로를 제거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게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트럼프는 또한 미국에 있는 수천 명의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에 대해 마두로를 비난하고 있고 일부를 돌려보낼 수 있도록 마두로를 압박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석유 매장량을 노리고 있다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마두로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석유의 지배적 지분을 미국에 제한했을 때 트럼프는 이를 거부했죠. 이건 트럼프가 마두로를 제거하려는 더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19년에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쿠데타를 지원했는데 실패했거든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결국 그에게 굴욕이었죠. 마두로가 권력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성들과 정부 관료들이 마두로 편에 섰으니까요. 제 생각에 트럼프는 이번에는 이기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을 수도 있는데 특히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의 영향이 큽니다. 루비오에게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쿠바는 라틴 아메리카에 남은 세 개의 독재 정권이거든요. 만약 마두로를 축출할 수 있다면 다음은 쿠바가 무너질 거라고 그는 믿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항공모함을 이 지역에 보내고 있고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몇 주 안에 미사일 공격을 명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상 침공이 아닌 한 마두로를 무너뜨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건 최고 수준에서 자국 군대를 완전히 통제하고 군 내부에 매우 정교한 첩보 및 감시 시스템을 갖춘 정권이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미국인의 목숨을 희생할 의지가 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특히 영원한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약한 대통령으로서는요. 테러와의 전쟁은 9.11 이후 의회가 부시 대통령에게 기본적으로 알카에다와 연결될 수 있는 누구에게든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대통령들은 이 광범위한 권한을 이용해서 20년 동안 수십 개국에서 전쟁을 벌이는 걸 정당화했죠. 미국은 지쳐버렸고 일부 추정에 따르면 4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로 그 일이었거든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중동을 폭격하는데 9조 달러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망자 외에 뭘 얻었습니까? 트럼프 치하에서는 전쟁도 혼란도 없을 겁니다. 내 레토릭이 우리를 전쟁에서 벗어나게 할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카르텔과의 전쟁은 테러와의 전쟁보다 훨씬 더 제한이 없습니다. 의회의 허가도 없고 심지어 허가를 구하려고 하지도 않거든요.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 선포를 요청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나라에 마약을 들여오는 사람들을 죽일 겁니다. 트럼프는 또한 범죄 용의자를 죽일 권한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알카에다와 연결된 테러 용의자보다 훨씬 더 큰 집단이거든요. 멕시코 카르텔이 미국에 밀반입되는 마약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고 트럼프는 전에도 이들을 공격하는 걸 고려했습니다. 전직 국방장관의 증언에 따르면 대통령이 최소한 몇 차례 저를 따로 불러서 미군이 멕시코에 미사일을 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카르텔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주장하는 권한에는 그 카르텔들이 협력하는 범죄 조직들이나 트럼프가 미국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판단하는 모든 집단을 공격할 권한도 포함될 수 있거든요. 문제는 트럼프가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영원히 전쟁을 선포할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학자들은 경고합니다. 이름도 얼굴도 없는 카르텔들이 미국인에게 전쟁을 멈출 때까지 추적한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그건 어떤 형태로든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영원한 전쟁이 따로 없죠. 그리고 만약 트럼프가 범죄자들에게 전쟁을 선포할 수 있다면 다른 나라들도 똑같이 하는 걸 막을 방법이 뭘까요? K 교수는 묻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다른 정부들이 너한테 범죄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이걸 무력 충돌이라고 부르고 전쟁하듯이 전투력을 사용하겠다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까? 거기에는 인간적인 대가가 따릅니다. 의회는 대통령의 전쟁 선포 권한에 제한을 두기로 되어 있는데 트럼프는 의회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군사작전이 베네수엘라라는 주권 국가와의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미국 대통령 혼자 의회의 승인도 없이 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다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